인터폴이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 권도영 대표에 대해 적색 수배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권 대표 등 6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수배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35개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장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시가총액은 23조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55조 2천억 원보다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상승, 유동성 감소 등에 따른 실물 경제 위축과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한 디지털 자산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시장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디지털 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 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개인 1명이 환치기로 적발된 최고액이 1조 원을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추혜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호 테크엠 기자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2017년에 이제 민영통신사 뉴스원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팀장을 맡았었고요. 이제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는 분석 플랫폼 크립토업이라는 곳 리더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IT 잡지인데요. 이제 미래기술 전문 미디어 테크엠이라는 곳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 기자님은 블록체인 업계에 꽤 오랫동안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예, 블록체인 대중화에 대한 확신이 언제쯤 드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사실 제가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미디어 쪽 종사자이긴 한데 제가 이제 2011년부터 이제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기업들을 취재를 했고요.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2017년 정도에 이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네. 기존의 업계, 코인 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지만 사실 IT 업계의 대중적인 개발자들, 특히 돈이 몰리고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그랬던 곳은 이제 콘텐츠 시장 쪽, 뭐 지금 하드웨어로 따지면 반도체나 아니면 콘텐츠 게임이나 음원 이런 쪽으로 개발자들이 많이 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판교에 있는 개발자들이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2017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 때 단순히 코인에 대해서 뭐 시세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 ICO나 돈이 어떻게 벌리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7년 후반부터는 실제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 비즈니스 서비스 이쪽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씩 접목되고 있다는 걸 개발자들이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사례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보면은 사실 카카오톡에 되게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 클레이튼이라는 어떤 토종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카카오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이렇게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트렌드는 곧 대중화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술 트렌드의 핵심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한 게 지금이 2022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된 그렇죠. 거죠. 근데 최근에도 이제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블록체인 기술 채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코인의 대중화 시대도 과연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 비즈니스에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된 건 2018년, 19년 들어서는 거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블록체인을 빠르게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기술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접근해서 기존 서비스의 밑단에 붙이는 형태가 대중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코인, 즉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의 하나로 편입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우리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의 모임인 나스닥의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가 직접 상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본의 흐름마저도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유입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사실 전 세계 금융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이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업들도 뭐 직접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코인 비즈니스에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자산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자산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던 동시에 인프라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코인이 대중화에 사실상 거의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코인이 대중화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블랙록이나 아니면 네.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사건들이 계속 뒤따라 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중화가 빨리 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 가격이 오를 텐데 이런 또 생각들을 네. 하신단 말이에요. 최근에 가장 큰 어떤 이슈는 이제 이더리움 머지일 텐데 네. 머지 이후에 가격이 이제 오히려 기대감과는 다르게 내려가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분간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전에는 뭐 기세로 투자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고, 어떤 정보, 즉 단기 모멘텀에 따라서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지난 4, 5년간 주를 이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인이 대중화가 되고 블록체인 서비스가 직접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글로벌 경제 매크로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더리움 머지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이사님도 그렇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술에 대한 혁신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 이더리움의 예치를 과연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의 의결권을 정말 개발자들이 완벽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네. 대중화가 되면 미국의 월가나 실리콘밸리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저는 이미 그들이 이더리움의 상당 부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가팔라질 거기 때문에 사실 코인 시세는 큰 코인, 메이저 코인, 우리가 뭐 시가총액 상위 탑 10에 들어가는 코인들일수록 결국은 화폐 전쟁의 일환, 달러 패권의 하나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코인 개별 이슈로 바라보는 시기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더리움의 기술 혁신이 뭐 대중화를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측면이 사실 큰데, 채굴자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를 뭐 저희 MBN도 많이 다루긴 했는데, 미국 중심의 자본시장 영향을 앞으로 더 많이 받을 것이고, 피부에 와닿는 이더리움 서비스들도 결국은 실제 B2C 소비자들이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미 대부분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있고,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는데, 아마 이더리움의 킬러 앱들도 대부분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지금 이더리움 위에서 다양한 혁신을 꾀하고 있는 일종의 변형 프로젝트들, 그런 것들도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는 결국은 나스닥 지표를 따라가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하면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흐름과 코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실제 레거시 금융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코인 시장에도 투자를 같이 하면서 이게 점점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고,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그 어떤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 혹은 이더리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런 어떤 유동성의 흐름 때문에 이런 것이고, 이제 이 흐름이 괜찮아지게 되면 또다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파괴적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네. 이런 과감한 금리 인상 기조에서도 사실은 그 거대한 혁신을 통해서 몸값을 끌어올리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 이후에 어떤 그 유동성 진입 국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기업 가치를 불렸는데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 시장도 거시경제 흐름을 많이 받겠으나 파괴적 혁신을 보여주는 곳들은 결국 고금리 기간이 어느 정도 안착했을 때 분명 한 번 더 퀀텀 점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타까움이 클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의 흐름에서 고려해 볼 때 특히 주의해야 되거나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코인이 이제 세계 경제 흐름의 하나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는 것만큼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렇게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마땅한 루트가 없기도 하고 네. 하지만 뭐 MBN 뉴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뤄주고 있고 또 이제 우리도 연말이 되면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어떤 제도권의 틀을 다룰 수 있는 법안이 곧 나올 거예요. 이거를 네. 지금 여야가 다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면 결국 여의도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 당연히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채널이나 공부할 수 있는 수단도 공간도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기세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주식 투자할 때 뭐 PER이 있고 PSR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측정 단어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경제 공부할 때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코인 시장에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캐치를 해야 될 거고 일단은 코인 거래소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도 안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내 코인이 지금 발행량이 얼마고 실제 유통량이 얼마고 그리고 그들이 2년 전, 3년 전에 예고한 대로 타임테이블이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서치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나 애플 같은 파괴적 성장을 깨하는 코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시세에 눌려 있긴 하지만 결국은 개발자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을 실제 많은 이용자들을 모아놓고 있느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서는 뭐 텔레그램이나 카톡방 같은 굉장히 일방향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보고는 있는데 네. 그런 곳들 안에서도 회원수라든지 아니면 정말 코인 개발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숫자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의 코인 구매 패턴이나 매크로를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이런 이슈로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이슈로 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거야. 예를 들자면 뭐 대기업가의 제휴가 이번에 발표가 됐고 과거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즉 과거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금은 일단 뿌리에 우리가 다 달러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네. 예의주시하면서 달러의 흐름에 발을 맞춰가면서 네. 기존 자산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개별 코인을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네. 해주셨는데 일단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믿지 네. 말고 스스로 좀 공부하는 자세가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 이렇게 긴 하락장이 한번 오고 또 긴 상승장이 한번 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종의 짤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져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견했던 사람들이 한 3개월 전부터 한 주 단위로 계속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반등 안 하고 뭐 코인 가격도 그렇고 미국 주식 가격도 그렇고 이제 완만하게 이제 하향세를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뭐 전문가 얘기만 듣고 살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코인 어떤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가 사실 대세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좀 어떤 그 개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집중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좀 알기가 어려운데 요즘 같은 시점에서 좀 꼭 들여다봐야 되는 코인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시세를 제가 예고하는 거는 뭐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네. 미국 금리가 4%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섹터가 있는데 네. 저는 콘텐츠 쪽을 좀 보기를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 비즈니스들이 해외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가 플랫폼이 또 언어적 한계도 있고 문화적 할인도 있어서 한국인들이 플랫폼적으로는 세계에서 어떤 1등이 되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1등하는 회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 영역에서 블록체인의 화두는 좀 웹3란 말이죠.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 아마 이제 다들 많이 아실 네. 텐데 과거에는 없었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게임을 운영할 때 있어서 게임 운영사가 어떤 게임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한다든지 과금을 설정할 때 사실 소비자의 의견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주들의 의견은 중요할 수 있어도. 근데 지금은 주주도 아닌 개발자도 아닌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고 네. 이제 곧 국정감사 기간인데 이 소비자들이 직접 국회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탄원도 하고 게임사 대표를 국감에 세워단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즉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말하는 목소리가 과거 대비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웹3의 굉장히 큰 근간이자 뿌리인데 저는 이제 국내 게임사들의 콘텐츠 비즈니스 측면에서
웹3가 이제는 시대적 과오고 이거는 절대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 이론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이더리움의 빠른 혁신 안에서도 레이어2 프로젝트 중에서도 글로벌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직접 내가 즐기는 서비스들의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루트와 채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의 웹3 비즈니스 콘텐츠, 이런 코인 쪽을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명한 거는 지금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중에서 IP 없이 일종의 그 정말 노이즈랑 그런 그 광고나 그런 것들로 덩치를 불린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수면 밑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분들도 많거든요. 뭐 예를 네. 들자면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우리나라의 다양한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 제작사들이 NFT나 코인을 준비하는 사례 지금 사실 조금만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직접 우리가 이걸 좀 살 수 있고 팔 수 네. 있고 뭐 그런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IP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코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트래킹을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투자 기회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전 세계 혁신 기업 섹터 흐름이 다 비슷해요. 아마존이 네.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는 쿠팡과 네이버가 나왔고 또 도어대시가 떴을 때 또 배달의 민족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코인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자금을 흔들고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곳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큰 미국이나 네. 유럽이나 일본 시장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서 어떤 블록체인 섹터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안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국과 해외 사례의 어떤 큰 굵직굵직한 뿌리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걸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어쨌든 웹3가 세계적인 흐름인 네. 것이고 메타버스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좀 IP가 좋은 IP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굳이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IP의 형태 뭐 NFT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뭐 추천 섹터로는 콘텐츠 섹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콘텐츠 섹터도 이렇게 섹터라는 게 자주 또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고 또 본인이 충분하게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국내 대기업의 코인 비즈니스도 이게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국내 대기업들의 코인 비즈니스를 보면은 어쨌든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활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방금 전에 보면 롯데그룹이 또 다른 NFT를 하나 내놨던데 롯데리아 관련된 NFT예요. 그러니까 롯데가 갖고 있는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NFT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건데 네. 결국은 롯데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들이나 재벌들이 또는 큰 그 메이저 기업들이 코인이나 NFT 팔아서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들을 좀 더 공고히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미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 코로나 이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휘몰아쳤던 모바일 전환에 많이 늦어졌어요. 네. 내가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또 미국으로 따지면은 아마존 같은 기업들에게 월마트가 밀리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전통적인 대기업들은 이를 악물고 있거든요. 네. 모바일 혁신을 늦었기 때문에 NFT랑 블록체인 혁신은 절대 뒤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기존에 갖고 있던 강한 레거시들 NFT에 섞고 있어요. 뭐 신세계 사례도 되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신세계 백화점에 사실 그 우리 발렛 맡기고 내가 어떤 특정 가방을 사기 위해서 뭐 오픈런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 젊은 친구들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가치 소비 시대인데 우리가 과거의 소비와 다른 거는 합리적 소비나 뭐 ROI 측면의 소비가 아니라 내가 이게 정말 갖고 싶고 먹고 싶으면은 돈을 쓰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의 트렌드들을 NFT로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신세계 NFT를 몇 개를 갖고 있으면 발렛을 해준다든지 거기서 느껴지는 만족도는 뭐 발렛 기껏해야 뭐 15분, 30분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큰 만족도와 프라이드를 느낀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즈니스를 대기업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핫해요. 물론 그런 NFT들이 가격이 오를 거니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핫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신세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롯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서비스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던 킬러 콘텐츠나 섞어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고금리 시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팬덤 시장이 굉장히 커졌을 때 또 다른 투자기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롯데와 신세계의 사례를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면 분명히 국내 대기업의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고 네. 이 안에서도 굉장히 큰 경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대기업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전혀 것 없을 것 같아요. 예, 전혀 대기업 걱정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원래 국내에서 코인을 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인 만들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증권법 이슈도 있고, 네. 그러니까 증권으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거래소를 한국 거래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의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연말까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나오는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레거시 여의도에 있는 금융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을 가져가는 거를 위정자들이 원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모바일 전환에 뒤처졌던 레거시 기업들은 개발자라든지 UI, UX 측면에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테크 기업들과 함께 움직이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사례를 보면 블랙록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사례가 좋은 것 같아요. 블랙록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곳인데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에 있는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휴하고 조율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금융과 테크 기업의 결합 내지는 둘이 함께 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 더 빠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여의도에 있는 금융지주사들 대부분은 일단 별개의 플레이어를 준비하는 곳들도 많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 근간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빨리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소비자가 선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전자보다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금융혁신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왔단 말이죠. 잘 안 됐죠. 근데. 근데 잘 안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용자 측면에서 그 이용자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사실 돈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기본법이 나오고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 좀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일단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내서 핸들을 쥐고 가되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라든지 피부에 와닿는 투자 기회들은 계속 코인 거래소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저희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 양쪽 흐름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명 그래도 여의도 쪽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보다는 테크 기업들, 우리 개발자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경제에 기대감이 있는 테크 섹터에 그래도 정부가 양쪽에 좀 무게추를 좀 동등하게 주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쪽 흐름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국익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 거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언급하셨던 코인 거래소도 또한 이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다면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주요 거래소의 앞으로 방향이나 가능성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코인 거래소가 법인 계좌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100% 다 이제 B2C 거래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반면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전체 거래량의 30% 이상인 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법인의 코인 거래를 허용하고 있고 이미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네. 국내에서는 그게 지금 전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코인 비즈니스를 꾀하고 싶어도 계좌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는 지붕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코인 거래소들이 B2B 쪽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즉 대신에 이제 앞서 말했던 여의도에 있는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B2C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많아질 테니 그 부분에 대한 이용자는 뺏길 수 있으나 코인 거래소들도 B2B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업비트 두나무는 B2B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유통과 대기업 앞서 말했던 대기업들의 NFT 서비스를 대부분이 두나무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5년간의 업력이 있다 보니까 개발해서 발행해서 유통하는 그 전 과정을 지금 이미 코인 거래소들이 다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표면화가 될 거고 지금은 유통 대기업들 몇 개 정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중견기업들까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다 NFT 니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새 장이 열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메이저 코인 거래소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코인 거래소가 이제는 거래 수수료를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테크엠 이수호 기자님 모시고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가상자산 할 때 가상 하니까 가짜 같은 느낌이 얼핏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버추얼 에셋, 버추얼 커런시 그러는데 이 버추얼은 가짜가 아니라 컴퓨터 공간,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의 발행이라든지 그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신뢰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투자자들과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생태계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토큰 아니면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도 어떤 기대와 희망감을 가지고 그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커가야 건전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블록체인 기업들 아니면 그 생태계들이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출연해 주셨는데 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어떤 SNS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이제 케이블 TV 이런 곳에 나가서 뭔가 한다고 하니까 되게 흥미롭게 봐주셨고요. 네. 다른 것보다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디파이 탄생과 네. 시장 방향성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볼 텐데요. 네. 네, 먼저 디파이는 저번 주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좀 네.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디파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저희가 서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다. 전통 금융은 결국에는 운영하는 주체가 있지만 이 탈중앙 금융은 이제 운영하는 어떤 기구나 어떤 규제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금융 시장이다. 근데 사실 이게 디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 역사를 이제 한번 논해 보고자 하면은 사실 2009년 도부터 이제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2009년 1월달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디지털 자산이 이제 화폐로서의 하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나레이티브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엄청난 큰 호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지지자들이야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많은 사람들이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는 없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활용처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하지만 이제 2015년도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이제 체인이 나오고 나서 많은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네. 이더리움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이제 체인인데 이 안에 있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어떤 거래를 이뤄낼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P2P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생태계 내에 어떤 상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앱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는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들이 활용처가 생겼으니 이제는 화폐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그 주제를 던졌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말씀하신 거를 조금 네. 정리를 해보면 네. 원래는 그 비트코인으로는 사실 송금, 가치 저장 요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거보다 좀 더 다양하게 써보자라고 해서 나온 이제 체인이 이더리움이라는 체인이고요. 네.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머지 업데이트의 그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게 어떤 금융, 네. 네. 이자를 주고 대출을 해주고 이런 네. 것들이었고 네. 뭐 그런 내용의 어떤 섹터를 디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정확히 말씀 주셨고요. 결국 사람들이 이제 P2P 거래 어떤 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개발을 했냐라고 보면은 결국 금융을 먼저 개발을 했고 이 금융을 지금 현재 탈중앙화 금융이라 부르고 있고 네. 저희는 줄여서 디파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디파이의 첫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디파이에서 첫 번째 이제 출시한 이제 프로토콜은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이제 프로토콜이었어요. 2017년도에 이제 출시한 어떤 프로토콜인데 네. 이것들이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2를 그러니까 인터넷 달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사용 가능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한데 기존의 달러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닌 인터넷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 기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3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제 $3 가치의 어떤 그 다이라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해 주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굉장히 중요했냐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그다음에 탈중앙 금융에서 머니마켓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단기적으로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제 궁금해했었습니다. 예, 지금 설명하시는 와중에 화면에 그림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신 건가요? 어디서 난 그림이죠? 제가 누군가 되게 잘 그린 그림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네. 그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좋습니다. A라는 사람이 $1의 어떤 $1 가치의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프로토콜에 이제 예치를 하게 되면요. 네. 이제 메이커다오는 그 $1의 이제 이더리움 가치만큼 상응하는 이제 $100의 어떤 $1의 어떤 다이라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담보하는 자산보다 조금 더 가치를 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LTV가 낮게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빌려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령 네네. 이제 우리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5억짜리 집을 담보로 잡으면 네. 빌릴 수 있는 돈이 뭐 한 2억이나 1억이나 뭐 많으면 3억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담보 맞습니다. 가치보다 조금 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담보 네네. 가치보다 이제 적은 숫자의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를 발행해주고 네. 이더리움은 또 디지털 자산이 이제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수준의 이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청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엔 프로토콜이 다시 이제 담보 자산을 회수하는 절차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이 그림을 보니까 누가 종이에 이렇게 차근차근 그리면서 설명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 개념이 좀 생소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좀 이렇게 직접 또 준비를 해주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후에는 이게 이제 메이커다오가 제일 첫 번째 디파이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프로토콜들이 또 뒤에 네. 나왔나요? 2018년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보면요. 네.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메이커다오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 다이라는 걸 발행을 했고 그러면 이 다이의 그러면 사용처는
무엇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이제 재단이 2017년도 이제 설립돼서 2018년도까지 그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베인캐피탈 등 같은 유수한 VC들한테 100억 가량의 이제 펀드레이징을 마치고 네. 그들이 이제 다이를 활용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이제 네. 프로토콜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의 활용차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된 것이죠. 또 이들은 또 이더리움을 이제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고 또 이더리움을 빌리고 싶은 어떤 사람들한테 디지털 자산을 이제 빌려주면서 하나의 은행처럼 활동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은행을 살펴보면은 리테일 어떤 유저들한테 결국에는 자금을 예치받고 그 예치된 자금으로 누군가한테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실현한 게 컴파운드라는 그 프로토콜입니다. 네, 그리고 좀 우리가 2018년에 있었던 크립토 윈터라던가 네네. 지금 디파이 썸머처럼 이렇게 계절에 좀 비유를 하는데 네. 디파이 썸머는 언제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좀 네. 자세하게 설명해 네, 주실까요? 디파이 썸머는 2020년도 이제 중순부터 이제 2021년 중순까지 약 1년간 네. 굉장히 큰 유동성 장을 이루면서 네.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파운드라는 그 프로토콜에서 네.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컴프라는 토큰을 에어드롭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네. 이 디파이라는 하나의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를 했는데 100만 원에 상응하는 만약에 토큰 혹은 네.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상품으로 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겠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겠죠. 이것이 네. 굉장히 하나의 큰 충격이었고 또 다시 말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야, 100달러를 혹은 100만 원을 예치했는데 또 이거의 가치 뭐 100만 원이 또 어떤 상품으로 이게 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하나의 프로토콜 아니냐. 그리고 투자자로 봤을 때 큰 수익이 나는 하나의 프로토콜 아니냐라고 이제 바이럴이 일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토콜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 질서에 익숙하신 어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을 덧붙여 보면 어떤 식이냐면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 은행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고 대출을 해주고 예치도 받겠다고 하는데 예치를 하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한테 이 은행의 주식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없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걸 많이 쓰게 되면 네. 주식이 막 뿌려질 거고 이 주식들을 사고 팔면서 내가 그 주식을 많이 소유하게 되면 이 은행이 내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약간 이런 이제 구조를 이 컴파운드라는 이 프로토콜에서 짠 거죠. 그래서 공짜로 컴파운드 이제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해서 일종의 주식 같은 토큰인데 이걸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대성공을 이루었죠. 네. 당시에. 당시에는 이런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 금융의 프로토콜들이 토큰을 발행한 사례가 많이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컴파운드라는 프로토콜에서 처음 2020년도 4월에 다오로 전환을 하고 네. 그다음에 2020년도 6월 달에 이 컴프 토큰을 이제 에어드랍하면서 어떻게 보면 디파이 썸머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디파이 얘기하면서 대출 예치 얘기를 엄청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디파이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요소가 탈중앙화 거래소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덱스라고 부르는데요, DEX라고. 그 사실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 됐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토믹 스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일반 어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는 정서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 중앙화 거래소를 믿질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는 중앙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코인을 바꿀 수 있지? 라는 요 아이디어 자체가 네. 아토믹 스왑이었는데 좀 잡설이 길었습니다. 요 아토믹 스왑이 어떤 프로토콜의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 덱스라고 할 수 있을 네. 텐데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이제 거래소가 이제 나타난 거는 이제 유니스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유니스왑. 네, 2018년도 이제 말에 나오게 된 이제 프로토콜인데 저희가 이제 2018년 말에 유니스왑이 출시되었을 때 이것이 왜 성공적이었는지 좀 살펴보면은 네. 다시 이제 2009년 비트코인부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2009년도 비트코인이 출시되고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는 2010년도에 이제 비트코인 마켓이라는 이제 거래소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그것을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결국 탈중앙화, 누구든지 간섭을 안 하는 하나의 어떤 자산으로서 소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의 거래가 그러면 거래소도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던 중에 사실 2020년도에 중앙화된 거래소가 나왔거든요. 네.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거래소가 첫 번째 거래소다 보니까 많은 이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때 거래하는 방식 자체는 지금의 어떤 당근마켓처럼 A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사면은 B라는 사람 팔겠다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이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어떤 채팅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하나의 플랫폼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기라는 게 굉장히 만무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의 신뢰도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네. 거봐라,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탈중앙화된 하나의 자산이고 화폐고 이런 것들이 중앙화된 거래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돼야 된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시하게 된 것이 2017년 말에 이더 델타라는 이제 온체인상의 거래소를 구현한 네. 첫 번째 한 거래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 또 재밌었던 건 뭐냐면 네. 온체인 위에서 기존 중앙화된 거래소가 이제 운영하던 방식인 이제 오더북 방식으로 거래소를 운영했어요. 이 오더북 방식은 뭐냐면은 결국 거래소에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사자와 팔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자랑 팔자라는 사람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이걸 매칭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즉시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뒷면을 보면은 마켓메이커라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거래를 넣어주고 거래를 빼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즉시 교환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그쵸.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진짜 저희가 마치 100원에 올리면 100원에 팔리는 팔리는 효과를 것처럼. 이제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오더북 방식으로 운영되던 그 컨셉을 이더리움 위 온체인에 그대로 옮겨온 게 이제 이더 델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거래를 하게 되면 가스료라는 거를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가스비 자체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마켓 메이커들이 결국에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또 그 거래를 도와주면서 받게 되는 수익이 점차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한 이더 델타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이더리움을 창시한 이제 비탈릭이 한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 제안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어떤 호가창 방식, 오더북 네. 방식으로 온체인에서 거래하지 말고 하나의 풀 개념으로 A라는 자산과 B라는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고 누가 왔을 때 그것을 교환하는 하나의 장소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제언을 했고 이것을 이 제언을 들은 이제 유니스왑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제 만든 게 이제 유니스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오토매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어떤 자동화된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A라는 자산을 C라는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C라는 자산을 또 A라는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덱스 거래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덱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디파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자 농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개념부터 조금 짚어주실까요? 네. 근데 이자 농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네. 이제 컴프라는 토큰을 2010년도 6월달에 에어드랍을 하고 네. 그 토큰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이라는 토큰을 받았는데 이 100이라는 토큰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밖에 사실 유틸리티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이 유동성을 그냥 활용을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제안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 에어드롭 받은 토큰과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는 사람한테 결국 예치하는 사람한테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리워드로 주고 그다음에 네. 그 사람들이 예치한 유동성은 그 토큰을 A라는 토큰과 B라는 토큰을 이제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거기서 또 발생된 수수료를 어떻게 보면 유동성 공급자한테 나눠주겠다. 이러면서 하나의 이자 농사라는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보통 네.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실제로 거기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마켓 메이커라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거래가 원활하게 일어나게끔 도와주고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거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런 유동성을 누군가가 맞춰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일반 그 사용자들 중에서 투자자들 중에서 이 유동성을 맞출 수 있도록 양쪽에 동일하게 이 코인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주겠다. 요게 일종의 이제 이자 농사의 어떤 원리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이자 농사로 유명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나요? 또 이자 농사 이제 개념이 나오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니스왑에서도 이자 농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제 네. 향후 이제 만들게 된 모든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결국 이자 농사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유저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넘쳐나는 유동성을 이제 결국에는 거래소들이 자신들의 프로토콜에 이제 예치를 시키기 원했었고 네. 예치를 시키기 원하다 보니까 많이 예치가 돼 있어야 이제 은행으로서 역할을 또 잘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네이티브 토큰을 보상으로 줄 테니까 많이 사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이제 구도까지 이제 오게 되었었습니다. 이자 농사가 한때는 엄청 잘 됐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뭐 이자 농사는 안 하겠다. 뭐 이제 그 귀농했다가 탈농을 선언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디파이 서머도 사실 이제 좀 빛이 바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가격도 많이 내려갔고요. 네네. 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건지요? 결국에는 이 디파이 썸머는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을 처음 들었고 그 개념에 굉장히 공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동성을 이 디파이 시장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토큰에 대한 가격이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마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파이 썸머가 이제 끝이 난 건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받았던 거버넌스 토큰, 그러니까 네. 컴파운드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결국 사용한 대가로 준 거버넌스 토큰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하나의 사람들이 의문점을 이제 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신없이 뭐 대출 받고 네. 예치하고 이자 농사 짓고 뭐 토큰 받고 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이었던 네. 그 거버넌스 토큰 자체가 네. 쓸모가 있는 것이었냐? 그렇죠. 결국에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이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네. 결국에 이제 쓸모가 없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음. 왜 그러면 거버넌스 토큰이 쓸모가 없었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조금 찾아보면은 결국 컴파운드 프로토콜이 창출한 결국 창출한 수익인 이제 수수료를 네. 그러면 거버넌스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받을 수 있었냐?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사용했던 컴파운드 프로토콜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거버넌스 토큰은 결국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나레이티브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이제 팔고 나서 그걸 가진 사람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이라는 걸 줄 수 없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음표를 찍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투자기 때문에 투자 수익으로 귀결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귀결이 되고 지금까지 모든 거버넌스 토큰들이 이제 시장에 출하돼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거버넌스 토큰이 약간 그런 수익을 이렇게 배분해주는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가 보네요. 네, 요즘은 이제 다시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생기려면 네. 결국에는 회사의 이제 주식처럼 회사가 만들어내는 이제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기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GMX라는 하나의 프로토콜이 자신들이 플랫폼 프로토콜 위에서 거래하는 수익의 70%를 유동성 공급자한테 주고 30% 수익을 거버넌스 토큰 홀더들한테 나눠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나레이티브가 그 사람들한테는 주식과도 같기 때문에 또 디파이가 앞으로 큰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수익이 높아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토큰들을 이제 시장에서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 시초가 된 이제 유니스왑에서도 최근에 프로토콜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아직 실현은 되고 있지 않은데 네. 이제 그런 어나운스먼트를 했고 트렌드가 결국엔 만들어지고 트렌드가 있네요. 계속 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오늘 디파이 농부 조 선생 모시고 디파이 탄생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26일 MBN B뉴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30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